낡고 다른 운동화가 축축한 아스팔트 위를 끈질기게 디뎠다. 새벽 공기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김준호는 허리를 숙여 길가에 빈 상자를 주워 수레에 실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툼했으며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허름한 점퍼와 낡은 모자 아래 감춰진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깊은 눈빛 속에는 쉬이 읽히지 않는 강인함과 고독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는 십수년째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폐지를 줍고 고물을 수거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에게서 그 어떤 특별함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낡은 옷차림 아래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거대 IT 기업에 창업주의자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던 강진우 회장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늙은 개, 충성이었다. 충성은 털이 푸석하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주인에게 향해 있었다. 충성은 준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가 왜 이토록 초라한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결의가 숨겨져 있는지. 충성은 준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오늘은 김민지의 결혼식이었다. 그의 유일한 딸. 민지는 명문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시작하려 했다. 준호는 민지의 결혼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기사 속 민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행복한 미소. 그 속에는 폐지 줍는 아버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는 폐지를 줍다 말고 낡은 휴대폰을 꺼내 민지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애틋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쪽에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존재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부끄러워했다. 그의 초라한 행색, 냄새나는 손. 민지는 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준호는 고민 끝에 결혼식에 가기로 결심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라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며칠 동안 모아둔 돈으로 낡았지만 깨끗한 양복 한 벌을 샀다. 때마침 그의 허름한 집 마루에 놓여있던 액자 속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강진우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민지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오늘은 그저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아버지로만 존재하리라. 결혼식장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눈부시게 빛났고 샹들리에는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은 값비싼 옷차림을 뽐내며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호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낡은 양복과 쭈글쭈글한 얼굴이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그는 딸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의 발걸음을 옮겼다. 충성은 호텔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충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충성아. 아빠 금방 다녀올게. 준호가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고 우아했던 공간에 정적 같은 혼란이 찾아왔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퀴퀴한 냄새는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일부 하객들은 경멸과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민지는 버진로드에서 신랑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행복으로 빛났지만 준호를 발견하자마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있어?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고 거칠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제발 사라져줘.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민지의 신랑인 이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부모님인 이 회장 부부 역시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 회장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준호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준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딸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민지의 차가운 손길에 이끌려 결혼식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딸의 행복을 빌어주러 왔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배신감뿐이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난 준호는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충성은 그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준호는 충성을 품에 안고 굵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비참함이 아니라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딸에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감춘 채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폐지를 줍기 시작하고 점차 그의 행색이 초라해지면서부터 민지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준호는 폐지 수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수레는 그의 초라한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복수의 수단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딸에게 받은 상처와 함께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낡은 옷을 벗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위성통신이 가능한 암호화된 통신 장비였다. 그는 복잡한 숫자들을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변호사, 나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오랜 인내와 준비는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이다. 충성은 준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세상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폐지 줍는 늙은이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김준호는 허름한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접이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1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부팅금이 들리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능숙하게 움직였다. 페이지를 줍는 거친 손과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한때 아시아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던 IT 거물. 강진우 회장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늙은 개, 충성이었다. 충성은 털이 푸석하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주인에게 향해 있었다. 충성은 준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가 왜 이토록 초라한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결의가 숨겨져 있는지. 충성은 준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10수년 전 강진우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장하여 사라졌을 때 충성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당시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박태현 부회장의 배신과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박태현의 손에 넘어갔다.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딸 민지에게도 그 어떤 진실도 알리지 않았다. 어린 민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 변호사, 강진우의 사망보험금은 처리됐나? 준호가 낡은 스피커폰을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화면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변호사는 강진우 회장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죽음 위장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세웠던 유일한 조력자였다. 네, 회장님. 강진우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처리되었고 민지 양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박태현 그자는 회장님이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주요 기술을 해외 기업에 팔아넘겼으며 그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강민지 양의 결혼 상대인 이재훈의 집안 혜성그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태현은 혜성그룹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태현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해체하고 자신의 유산을 강탈했는지, 그리고 혜성그룹이 그 과정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민지는 그들의 거대한 탐욕과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딸이 부와 명예에 눈이 멀어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깊이 그들의 거짓된 세상에 물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민지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혜성그룹 이 회장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들은 여전히 나를 죽은 줄로만 알고 있군.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테니. 준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변호사, 박태현과 혜성그룹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불법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놈들이 발버둥 칠 틈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해. 그리고 민지의 결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민지가 정말 그 재훈이라는 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지 양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신중하게 수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 모든 준비가 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준호의 결정에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였다. 그는 강진우 회장의 강철 같은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폐지 줍는 일과 함께
또 다른 은밀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박태현과 혜성그룹이 연루된 불법적인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끌며 그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그림자 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공사 현장의 비리, 해외 불법 자금 송금 현장, 그리고 박태현의 비밀 회합 장소 등을 몰래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의 눈빛은 폐지를 줍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탐정의 눈빛이었다. 한 번은 박태현이 소유한 비밀 창고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다.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폐지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창고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서는 박태현의 부하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불법적인 물건들을 싣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때 갑자기 충성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충성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박태현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듯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부하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충성은 부하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준호는 충성의 목줄을 잡고 폐지 더미 뒤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부하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준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여기서 정체가 발각된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충성은 준호의 의도를 아는 듯 더 크게 짖으며 부하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부하는 짜증이 난 듯 충성에게 돌을 던지려 했다. 그때 준성이 폐지 수레를 발로 차는 소리가 나면서 부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준호는 그 틈을 타 충성과 함께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부하는 폐지 수레만 굴러가는 것을 보고 쥐새끼라도 있었나 하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충성은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준호는 충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고마워, 충성가. 네 덕분에 살았어. 너는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충성은 준호의 손을 핥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다. 충성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는 박태현과 혜성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의 집 벽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붙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탐구심과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민지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화려한 결혼식이 사실은 그녀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지는 신혼생활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에 만족하며 화려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고 가난하고 초라한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민지는 시부모님과 남편 이재훈과 함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창밖으로 낡은 폐지 수레를 끄는 준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준호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시 나타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돌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 어떤 초라한 과거도 그녀의 완벽한 삶에 끼어들 틈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그림자가 이제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끌며 해성그룹 본사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해성그룹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특히 민지의 남편 이재훈의 동선과 그의 가족들이 만나는 인물들을 면밀히 살폈다. 이 변호사가 넘겨준 정보와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준호는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듯 박태연과 해성그룹 사이에 검은 거래의 실체를 파헤쳐 나갔다. 민지의 결혼은 준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박태연의 음모를 파헤칠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해성그룹은 겉으로는 건실한 대기업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박태연의 자금 세탁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태연은 강진우 회장 사망 후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헐값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비자금을 해성그룹을 통해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지의 결혼은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막이었다. 준호는 이재훈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길의 CCTV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감청했다. 그는 낡은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 화면 속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박태현, 이재훈, 그리고 강민지. 준호는 민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그의 딸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거미줄에 갇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삶과 재벌가의 명예에 취해 있었다. 하루는 이재훈이 박태연의 비서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준호가 감청하게 되었다. 이재훈 상무님,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자료들 내일까지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니 민지 양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태연 비서의 목소리였다. 알고 있어.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어떤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이 통화에서 직감했다. 민지가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은 해성그룹과 박태연의 음모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그녀의 행복마저 그들의 손에 노란하고 있다는 생각에 준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충성은 준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준호가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면 충성은 그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잠들곤 했다. 충성은 준호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준호가 슬퍼할 때면 그의 손을 핥아 위로했고 준호가 분노할 때면 함께 으르렁거렸다. 충성은 준호의 외로운 싸움의 유일한 증인이자 가장 큰 위로였다. 민지는 신혼생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을 치장하며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특히 아버지의 결혼식 사건 이후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을 향한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지울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민지는 시아버지인 이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JK그룹 자산 인수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지는 호기심에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JK그룹의 해체 과정과 자산 매각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강진우 회장 사망 후 처리 보고라는 문구와 함께 박태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JK그룹이 아버지의 회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서류 속의 내용은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꺼림칙했다. 그때 이재훈이 서재로 들어섰다. 민지는 깜짝 놀라 서류를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재훈은 이미 민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민지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그건 중요한 서류들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는 당황하여 변명했다. 아, 그냥 우연히 보게 됐어. JK그룹 서류가 왜 여기에 있어? 이재훈은 민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잠갔다. 신경 쓸 거 없어. 다 회사 일이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다. 민지는 이재훈의 싸늘한 태도에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 속의 내용과 이재훈의 달라진 태도, 그리고 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민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는 이 변호사로부터 박태현의 과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들었다. 박태현은 원래 JK그룹의 말단 직원이었으나 강진우 회장의 눈에 띄어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지녔지만 동시에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강진우 회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박태현은 강진우 회장의 자리를 탐했고 결국 회장을 제거하고 JK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에는 해성그룹 이 회장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박태현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고 그 대가로 JK그룹의 기술과 자산을 헐값에 빼돌렸다. 박태현은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회장님의 회사, 명예, 그리고 회장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가짜 사망 소식을 내고 잠적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준호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는 박태현과 해성그룹이 주도하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장한 대규모 자금 세탁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박태현과 해성그룹은 막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민지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녀는 해성그룹의 홍보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이 변호사, 이제 직접 움직일 때가 된 것 같군.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놈들이 민지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 역시 민지를 이용해야겠어. 민지를 통해 놈들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준호는 다음 날부터 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와 그녀의 업무 내용을 파악했다. 민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성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에 들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준호는 해성그룹 건설 현장에서 우연히 입수한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작업복 안에는 박태현과 혜성그룹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복잡한 해외 법인 설립 서류, 위장된 투자 계약서,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강진우 회장의 예리한 눈에는 그 속의 허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박태현, 내 놈이 기어이 이런 짓까지 벌이는군. 준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씁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박태현은 JK그룹의 충실한 부회장이자 강진우 회장이 가장 신뢰하던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탐욕과 열등감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박태현은 강진우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준호는 자신이 위장 사망한 후 박태현이 어떻게 자신의 유산을 강탈하고 회사를 해체했는지, 그리고 혜성그룹 이 회장과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서류는 그들의 죄를 명백히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준호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서류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박태현과 혜성그룹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회장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복수를 실행하실 때입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박태현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딸 민지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녀를 위험한 함정에서 구해내는 것을 의미했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은 분명히 또 다른 수를 쓸 거야. 그리고 민지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딸을 향한 깊은 염려가 섞여 있었다. 나는 민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해. 그는 혜성그룹의 비리, 특히 박태현과의 연관성을 파헤치는데 현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우는 민지의 남편 이재훈의 오랜 지인이자 동료 건축가였다. 그는 민준 사건 당시 강여름 회장에게 협력하여 민준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우는 올곧은 성품을 지녔으며 비리와 불의를 혐오하는 인물이었다. 준호는 현우가 민지와 이재훈의 결혼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준호는 현우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다.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했다. 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현우에게 접근해야 했다. 그는 며칠 동안 현우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가 자주 방문하는 시장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시장 근처의 낡은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준호는 우연을 가장하여 현우의 옆자리에서 폐지 관련 자료를 뒤적였다. 현우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준호의 낡은 작업복과 수레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폐지 줍는 노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신기한 듯 보였다. 준호는 일부러 책을 떨어뜨렸다. 현우는 몸을 숙여 책을 주워주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준호는 현우에게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현우는 준호의 손에 들린 책 제목을 보고 놀랐다. 아저씨, 이런 책도 보세요. 이건 건축 관련 전문 서적 같은데요. 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에 건축을 좀 공부했었거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노인의 말투가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현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현우는 준호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낡은 옷차림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현우는 민준의 비리를 폭로할 때 협력했던 강여름 회장을 떠올렸다. 강여름 회장 역시 겉모습을 위장하고 민준의 비리를 파헤쳤었다. 현우는 이 노인에게서 강여름 회장과 비슷한 종류의 강인함을 느꼈다. 그 후로 준호는 종종 도서관에서 현우와 마주쳤다. 준호는 은연중에 혜성그룹과 박태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마치 우연히 들은 소문처럼 혜성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의혹이나 박태현의 과거 비리 등을 언급했다. 현우는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역시 혜성그룹의 몇몇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민지의 남편 이재훈이 최근 들어 심하게 변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혜성그룹에 대해 잘 아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혜성그룹과 좀 엮인 것 같아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친구,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는군, 혜성그룹.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겪어온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특히 박태현이라는 그자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겉으로는 점잖은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젊은 친구도 조심하게. 현우는 준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낡은 노인이 어떻게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말에서는 어떤 진실 같은 것이 느껴졌다. 현우는 민지와 이재훈의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민지 씨는 제 후배인데요. 그녀가 이재훈 상무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게다가 재훈 선배가 결혼 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건축가였는데 요즘은 돈과 명예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서.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지를 향한 현우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민지의 남편 이재훈이 결혼 후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그런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박태현의 음모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에게 민지와 이재훈의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법이지. 특히 돈과 명예가 얽히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젊은 친구도 그 점을 명심하게. 준호는 현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는 이 노인이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던 강여름 회장과 같은 종류의 지혜와 통찰력을 느꼈다. 현우는 준호에게 박태현과 혜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훈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민지가 무의식적으로 흘리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충성은 준호가 현우와 대화할 때마다 그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충성은 마치 준호의 의도를 아는 듯 현우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현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면 충성은 더욱 바싹 붙어 앉아 마치 귀 기울여 듣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충성은 준호의 외로운 싸움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민지에게 연락을 받았다. 민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현우에게 털어놓았다. 현우 선배,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재훈 씨가 자꾸 저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을 시키고 시부모님도 절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걸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했다. 민지야, 혹시 너희 시댁이 박태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박태현 회장과 혜성그룹 사이에 좀 수상한 거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민지는 현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최근 시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던 JK그룹 관련 서류와 박태현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현우에게 자신이 발견했던 서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현우는 민지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다. 그 서류가 바로 준호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지야, 그 서류 혹시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혹시 모르잖아. 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몰래 그 서류를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현우가 민지에게 접근하여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지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황금빛 감옥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다. 박태현과 혜성그룹,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김준호는 현우가 민지와 접촉하여 결정적인 서류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안도와 함께 긴박감을 느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박태현과 혜성그룹은 자신들의 은밀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터였다. 준호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박태현의 불법 자금 흐름과 혜성그룹의 수상한 투자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성이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충성의 따뜻한 온기가 준호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현우는 민지에게서 받은 서류를 들고 이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를 확인한 이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이 서류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박태현이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혜성그룹을 통해 세탁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재훈과 민지 양의 결혼 역시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군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불안한 눈빛을 떠올렸다. 민지 선배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저 재훈 선배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을 거예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현 그자는 참으로 교활한 인간입니다. 회장님의 딸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니. 준호는 이 변호사와 현우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 변호사,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바로 제출하지 말고 박태현과 혜성그룹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불법 자금 이전을 시도하려 할 때를 노려야 합니다. 현우 씨는 계속 민지 곁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민지가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지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박태현은 최근 자신들의 움직임을 파헤치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태현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감시를 강화하고 어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남편 이재훈의 변화된 모습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통화했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었다. 그녀는 이재훈이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시부모님에게 이재훈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다. 민지야, 내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 쓸데없는 의심으로 집안 분위기를 흐리지 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그녀는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는 민지에게 자신이 수집한 몇 가지 정보를 조심스럽게 흘려주었다. 박태현 회장이 해성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민지 선배, 해성그룹의 모든 움직임이 박태현 회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자금 관련해서요. 혹시 재훈 선배가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지는 현우의 말을 듣고 과거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던 JK그룹 관련 서류와 이재훈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재훈의 사무실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 이메일은 박태현이 이재훈에게 보낸 것이었고 그 안에는 강진우 회장의 사망 처리 과정과 JK그룹의 자산을 빼돌린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메일에는 강민지의 이용이라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민지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박태현과 이재훈의 음모에 의해 사망 처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민지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지는 이메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급히 촬영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이재훈이었다. 민지야, 여기서 뭐해? 왜 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민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민지는 이재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훈, 당신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나한테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재훈은 민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그 휴대폰 내놔. 민지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사수하며 이재훈을 밀쳐냈다. 그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이재훈은 민지를 뒤쫓아갔다. 민지는 이메일 증거를 들고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는 민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지를 진정시키고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민지 선배,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이 증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우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던 준호는 민지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지와 현우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었다. 민지가 진실을 알게 되어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자 준호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딸이 그토록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어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다. 박태현은 민지가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즉시 민지를 찾아내 이메일을 회수하고 그녀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민지와 현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민지와 현우는 차를 타고 급히 도주했다. 박태현의 부하들이 탄 검은색 차량이 그들의 뒤를 바싹 쫓아왔다.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고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민지는 뒷좌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현우 선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민지 선배, 제가 지켜줄게요. 현우는 민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때 준호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고물 수레를 연결한 낡은 트럭을 박태현의 부하들이 탄 차량의 진로를 막는 데 사용했다. 준호는 폐지 수레를 트럭 뒤에 매달아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활용하며 부하들의 차량을 견제했다. 폐지 수레는 도로 위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부하들은 준호의 트럭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애썼다. 이봐, 늙은이 당장 비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부하 중 한 명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준호는 그들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인 김준호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강진우 회장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폐지 수레를 이용해 부하들의 차량을 계속해서 방해했다. 결국 부하들은 준호의 방해 작전 때문에 민지와 현우를 놓치고 말았다. 민지는 룸미러로 준호의 낡은 트럭이 자신들을 구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트럭을 운전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강하고 든든했다. 민지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민지와 현우가 안전하게 도망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민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이 뜨인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었다. 준호는 민지를 직접 구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복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박태현과 혜성그룹,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현우의 채 몸을 싣고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박태현과 자신의 남편 이재훈의 추악한 음모에 의해 사망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외면했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날의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민지의 곁에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지 선배,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박태연과 이재훈은 선배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아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으로 익숙한 번호가 울렸다. 이재훈이었다.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재훈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이내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제발 돌아와. 오해야, 전부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민지는 메시지를 읽고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오해라고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날 이용한 게 오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민지에게 준호가 남긴 결정적인 서류들을 보여주며 박태연과 혜성그룹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민지는 서류들을 확인하자마자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비리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덫에 걸려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속이고 유린하려 한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다. 준호는 민지와 현우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 것을 확인한 후 이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 변호사,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박태연의 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이용할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준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강진우 회장이 복귀하여 박태연의 모든 죄를 밝혀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박태연 그룹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도시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화려함을 뽐냈다. 박태연은 연단에 올라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재훈과 민지가 서 있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가 건네준 작은 USB가 쥐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재훈의 이메일 증거와 박태연의 비리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그룹이 이룬 눈부신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기업가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따라준 임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아들처럼 아끼는 이재훈 상무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민지 양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태연은 민지와 이재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가식적이었고 민지의 눈에는 그가 악마처럼 보였다. 박태연의 연설이 끝나고 축하 공연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깜빡였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태연과 이재훈, 그리고 혜성그룹 이 회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강진우 회장의 사망 위장 계획, JK그룹 자산 강탈, 불법 자금 세탁 등 그들의 모든 추악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혼란에 휩싸였다. 박태연과 이재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태현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재훈은 민지를 노려보았다. 민지 네가 한 짓이야.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폐지 수레가 들려 있었다. 노인의 뒤에는 충성이 조용히 따랐다. 사람들은 노인의 등장에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민지의 결혼식에서 쫓겨났던 그 폐지 줍는 노인, 김준호였다. 민지는 준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준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개도 물기가 어렸다.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듯했다. 민지가 준호의 품에서 떨어지자 준호는 조용히 폐지 수레를 행사장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낡은 작업복을 천천히 벗어 던졌다. 그 순간 그의 허름한 옷 아래 숨겨져 있던 명품 정장이 드러났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점차 과거의 강진우 회장의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태현을 향했다. 박태현, 오랜만이다. 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내 놈의 탐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살아 돌아왔다. 내 놈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기 위해 행사장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진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뉴스에서만 접했던 전설적인 IT 거물이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박태현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강진우 회장에게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강진우 회장은 박태현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내 놈이 내 딸을 이용하고 내 회사를 강탈했을 때 이미 용서는 없었다. 이제 내 놈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바로 그때 현우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박태현과 혜성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와 USB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는 박태현 회장과 혜성그룹 이 회장이 수년간 저질러온 불법 자금 세탁, 사문서 위조, 그리고 강진우 회장님의 죽음을 위장한 음모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의를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현우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변호사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박태현과 이재훈 그리고 혜성그룹 이 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강진우 회장의 강철 같은 복수심과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당하고 말았다. 민지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이재훈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강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사랑과 명예에 눈이 멀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흐느꼈다. 강진우 회장은 민지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충성은 강진우 회장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충성의 눈빛에는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이날 강진우 회장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박태연과 혜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폭로되었다. 한때 폐지 줍는 노인으로 무시당했던 그는 이제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 민지가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박태연 그룹의 창립기념 행사장은 강진우 회장의 극적인 등장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진우 회장의 생존과 그의 복귀, 그리고 박태연과 혜성그룹 이 회장의 추악한 비리들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드는 특종 기사가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강진우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의를 갈망하는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박태연과 이재훈, 그리고 혜성그룹 이 회장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특히 이재훈은 민지를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던졌지만 민지는 그를 외면했다.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배신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강진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민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아빠.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지난 모든 시간의 회한과 죄책감을 토해내듯 흐느꼈다. 미안해, 아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빠를 외면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 강진우 회장은 민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괴도 물기가 어렸다.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아직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어야 했다. 이후 박태연과 혜성그룹 이 회장은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강진우 회장의 살인 미수 및 사망 위장 공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이 제출한 녹취록, 현우가 확보한 서류, 그리고 민지가 제공한 이재훈의 이메일 증거는 그들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연일 보도했고 대중은 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박태연과 혜성그룹 이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이 강진우 회장에게서 강탈했던 JK그룹의 자산은 모두 환수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이재훈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민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지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재훈은 결국 민지에게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한때 사랑을 믿었던 민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세상의 잔인한 이면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으며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아버지를 외면한 비정한 딸,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배신한 여자라는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강진우 회장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기회를 주었다. 그는 민지가 대중의 비난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고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김 비서를 통해 민지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현우에게 민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 그리고 재벌가의 명예는 모두 아버지의 희생과 맞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다. 그녀는 가장 먼저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 선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 덕분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지는 현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민지 선배,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면 돼요. 현우는 민지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민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시장의 낡은 건물들을 보수하고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초라한 삶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민지가 시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노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고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민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노인의 폐지 수레를 함께 끌어주었다. 그녀는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진정한 봉사의 기쁨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민지의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로부터 민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복수는 박태연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딸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직접 사죄하고 다시 예전의 아버지와 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민지는 용기를 내어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아버지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는 회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민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정을 알아내 몰래 아버지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과거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강진우 회장은 민지가 자신의 회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다가올 때 비로소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여정이 남아 있었다.